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11월 평양 가장 깊은 곳의 비밀 하나가 서울의 한 출판사에서 책 한 권으로 풀려나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권력은 총에서 나온다는 옛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총을 살 돈에서 나옵니다. 미사일이든 충성이든 사치든 결국 다 돈이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만들고 누가 지키는지, 그리고 그 돈의 비밀을 통째로 머릿속에 넣고 있는 사람이 등을 돌렸다면 김정은은 지금 어떤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고 있을까요? 이 두 질문이 오늘 영상의 출발점입니다. 표면, 동기, 결과 세 층으로 차분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표면은 책 한 권에서 시작해요. 저자 이름은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입니다. 김씨 일가의 금고지기로 불렸던 노동당 39호 실장 전일춘의 사위로 장인 집에서 17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2019년에 가족과 함께 탈북한 뒤 6년 동안 침묵하다가 지난해 11월 동안 일보사에서 증언록을 펴냈습니다. 책 제목이 김정은의 숨겨진 비밀 금고인데요. 이 책이 처음으로 공개한 게 36국이란 이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39호실 하나만 알고 있었어요. 김씨 일가 통치 자금은 39호실 하나가 관리한다. 이게 수십 년간의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류현우가 짚은 건 사실 금고가 두 개였다는 거예요. 하나는 정권 유지용 공적 비자금, 다른 하나는 김정은 개인 사치 전용 사적 비자금이고요.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거 결국 다 알게 되거든요. 대나무 스푼으로 어딘가에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로책이 아닙니다. 김정은이라는 한 사람의 권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동력 장치를 처음으로 보여주는 설계도예요. 17년을 옆에서 본 사람이 정리한 도면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길은 세 갈래입니다. 표면에서는 그 책이 무엇을 폭로했는가, 36국과 39호실의 이중 구조를 짚어봅니다. 동기에서는 왜 김정은은 두 개의 금고가 필요했는가, 충성을 사는 메커니즘을 들여다봅니다. 결과에서는 그 금고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그 상태가 한반도 안보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여기까지 가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상파 뉴스에서는 김정은이 어쩌고, 미사일이 저쩌고, 김주애가 어쩌고 표면에 떠 있는 그림만 반복합니다. 그 미사일을 만드는 돈이 어느 광산에서 어느 노동자의 폐를 갈아 나왔는지, 어느 외화 계좌에 한 줄 숫자로 잠자고 있는지를 짚는 보도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오늘 그 빈칸을 채워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면 그 책의 정체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류현우 전 대사 대리는 1972년 평양에서 사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김일성 호위사령부 제1호위부에서 40년을 복무한 핵심 측근 가문 출신이에요. 본인은 외교관 경력을 쌓다가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에 부임했고 2017년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에 2371호로 서창식 대사가 추방되면서 대사 대리를 맡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외교관의 이력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진짜 위치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의 장인이 전일춘 김정일 때부터 김정은 초기까지 노동당 39호 실장을 맡아 김씨 일가 통치 자금을 17년간 관리한 사람이거든요. 류현우는 결혼 후 16년을 장인 집인 평양 은덕천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김정일이 1998년에 직접 지시해서 대동강 근처에 지은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는 핵심 간부 전용 단지예요. 윗집에는 김양권 노동당 통일전 선부장, 윗집에는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 이런 인물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류현우는 그저 외교관이 아니라 북한 권력 핵심부 안방의 풍경을 17년 동안 두 눈으로 본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가 2019년 9월 가족과 함께 탈북한 뒤 6년을 침묵했고 지난해 11월 동안 일보사에서 증언록 김정은의 숨겨진 비밀 금고를 펴냈어요. 자, 이 책이 처음으로 깐 게 36국입니다. 정식 명칭은 국무위원회 36국이에요. 이전에는
본부석이실 36과라는 이름이었다가 2016년 6월 국무위원회가 신설되면서 36국으로 개칭된 것으로 류현우는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은 처음부터 김정은이라는 한 사람에게 직접 연결된 자리에서 출발한 셈이에요. 39호실은 우리가 들어본 이름입니다. 노동당 산하의 외화벌이 총괄기구로 1974년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면서 만들어졌고, 산하의 능라, 대성락원, 경흥, 모란, 은하, 류경 같은 여러 총국을 거느린 거대한 돈 공장이에요. 북한 안에 17개 금광이 전부 39호실 소속입니다. 석탄, 아연, 해외식당, 외화상점, 합작사업 다 39호실이 굴리는 거고요. 류현우의 폭로 핵심은 이겁니다. 39호실은 어디까지나 당 자금을 만든다. 즉 정권 유지에 쓰는 공적 비자금이에요. 김정은 개인의 사치, 그러니까 방탄차, 요트, 고급 시계, 향수, 의류, 심지어 제비집과 상어지 느러미, 고배산 와규, 열대 과일까지 챙기는 돈은 따로 있는데 그게 36국이 관리하는 혁명 자금이라는 겁니다. 교수신문이 이 책을 두고 36국을 그림자 재무부라고 표현했는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당 국가의 공식 예산 통제선 바깥에서 작동하는 사적 금고 회계 장부 어디에도 잡히지 않고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해서만 굴러가는 비밀 경제라는 거죠. 그러면 왜 두 개여야 했을까요? 류현우가 책에서 짚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36국은 자금 조달도 집행도 보위도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현금 인출과 계정 관리는 39호실 창구를 거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36국이 해외에서 사치품을 들여올 때 그 돈의 출처를 추적당하지 않게 39호실 무역 회사들의 이름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회계상의 절연 장치를 만들어 둔 거예요. 해외 과업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36국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주재대사관의 당조직 통제선 바깥에서 움직입니다. 대사관 동료들도 이 사람들이 정확히 뭘 하는지 모르도록 짜여 있다는 게 류현우의 증언이에요. 한마디로 한 사람을 위한 비공식 자금망을 또 하나 깔아둔 셈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남아요. 김정은 한 사람이 쓰는 돈이 어느 정도이길래 회계상 절연 장치까지 만들어가며 별도의 조직을 운영해야 했을까요? 류현우는 책에서 한번 움직이는 자금이 수백억 원 단위인데 전체 규모는 추산이 불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수백억 원 단위가 한 번에 움직인다. 이게 한 가족의 시계, 와규, 향수, 별장 살림에 들어가는 돈이라는 겁니다. 같은 시기 북한 인민 한 명의 한 달 배급이 옥수수 몇 킬로그램 수준이라는 점을 같이 놓고 보시면 이 격차의 크기가 짐작이 가실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분 계실 겁니다. 아, 결국 김정은이 호화롭게 사니까 비자금이 따로 있는 거구나. 사치 얘기는 거기서 끝내고 가도 그림은 한번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36국 폭로의 진짜 무게는 사치품 목록에 있지 않습니다. 이 책이 폭로한 건 사치가 아니라 충성의 가격표였습니다. 류현우가 짚은 또 하나의 대목이 있어요. 그는 책에서 김정은 이 장인 전일춘에게 직접 한 말을 옮겨 적었습니다. 2013년 장성택 처형 직후 장성택 총알도 아까워 화형했다는 표현이 김정은의 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또 2017년 김정남 암살에 대해서는 스탠딩 오더, 즉 상시발동 명령이었다는 점을 류현우가 책에서 전합니다. 이 두 일화가 왜 이 자리에 등장할까요? 사치품 목록과 처형 명령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둘 다 같은 자금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36국의 돈으로 와규를 사들이는 손이 39호실의 돈으로 처형 비용과 측근 매수 비용을 굴리는 손과 같은 손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건 변사또 시스템 같은 얘기인데요. 동원에 호화롭게 차려놓고 아래로 뜯어내는 그 구조 박지원이 200년 전에 이미 묘사했던 그림이에요. 다만 변사또는 한국이었고 이건 한나라라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자, 이제 동기층으로 내려갑니다. 왜 김정은은 두 개의 금고가 필요했는가?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해요. 탈북 인사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북한 고위층의 충성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사상이고 백두혈통이지만 실제로 그 사상을 떠받치는
군 장성, 보위부 간부, 당 고위 간부들이 왜 김정은에게 충성하는가 무서워서요?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답은 충성하면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이라는 게 탈북자들이 입을 모아하는 말이에요. 명절이면 김정은 이름으로 내려오는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외제시계, 양주, 외화, 고급 신용차. 어떤 간부에게는 평양에 좋은 아파트가 떨어지고 어떤 장성에게는 가족이 평생 먹고 살 외화벌이 권한이 떨어집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출연한 리정호 전 39호실 대흥총국 고위관리는 수령의 선물이 끊기는 순간을 간부들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점, 그게 자기가 버려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짚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거꾸로 그 선물을 계속 받기 위해 간부들은 더 미친 듯이 충성합니다. 한마디로 충성의 연료가 돈이라는 겁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엔진은 멈춥니다. 이게 바로 김정은 통치의 진짜 작동 원리예요. 사상도 공포도 결국 이 연료 위에서만 굴러갑니다. 그러면 그 연료, 즉 외화는 어디서 짜내고 있을까요? 여러 통로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해외 노동자 파견입니다. 통일연구원 정은희 연구위원이 KDI 북한 경제 리뷰 올해 5월호의 실은 분석을 한번 짚어볼게요. 중국에는 현재 북한 노동자가 10만에서 15만 명 가량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월급은 300달러 안팎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쪽은 그림이 완전히 달라요.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는 인력난이 심해졌고 그 빈자리를 북한 노동자가 메우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에서 받는 월급이 1 0달러에서 1 200달러, 중국의 거의 4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로 가려고 안달이라는 중국인 사업가 증언까지 나와요. 이 중 노동자 본인이 받는 몫은 평균 50% 수준이라는 게 통일연구원 분석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위로 외화벌이 기관을 통해 결국 39호실로 그리고 거기서 36국과 다른 통로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 새로 뚫린 두 번째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무기 수출입니다. 이게 2023년 이후 외화 흐름의 판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키다 추산으로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로 지금까지 20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국적 제재감시단 MSMT가 지난해 5월 펴낸 보고서를 보면 2024년 한 해에만 북한이 러시아에 10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공급했고 그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키이우와 자포리자 같은 도시의 민간 인프라 공격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로이터와 영국 오픈소스 센터 OSC가 위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러시아 선박이 북한과 러시아 항구 사이를 64차례 왕복하면서 약 1만 0개의 컨테이너를 실어 날랐고 추정 포탄수가 400만 발에서 600만 발 사이입니다. 비교가 필요한데요. 같은 시기 러시아 국내 포탄 생산량이 230만 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쏟아붓는 포탄의 절반에서 많게는 거의 전부가 북한산이라는 얘기예요.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 GUR이 로이터 인터뷰에서 북한의 지원이 없었다면 러시아군의 포격 강도가 절반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평가했습니다.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39호실과 36국의 말은 곡간을 김정은은 무기 수출로 메우고 있다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황금알 낳는 거위배 가르는 짓을 하면서 동시에 새로 발견한 광맥의 곡괭이를 밟고 있는 셈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 가족의 와규를 사기 위해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아파트가 무너진다는 그림이 한 다리만 건너면 그렇게 연결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묘한 모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김정은은 더 잔인하게 사람을 짜냅니다. 곡간이 비니까 단속이 거세지고 외화벌이 과제를 한번 못 채우면 옛날 같으면 다음에 잘하라고 넘어갔을 것을 이제는 한 번에 끌고 간다는 증언이 자유아시아 방송과 데일리 NK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통제가 거세질수록 사람은 더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도망간 사람들 중에 류현우 같은 모든 비밀을 아는 사람이 섞여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짚어볼 역사 비교 하나가 있어요. 1980년대 후반 동독 슈타지 마지막 시기의 그림인데요. 통제가 가장 강해진 시점이, 정권이 가장 자신이 떨어졌던 시점이었다는 게 동독 연구자들의 공통된 관측입니다. 슈타지 마지막 2년의 패턴을 좀 더 짚어보면 비공식 정보원 동원 규모, 우편 검열 건수, 도청 훼손수 세 가지 통제 지표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찍은 시기가 1918년이었다고 합니다. 1989년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점을 같이 놓고 보시면 통제의 정점과 붕괴의 시작이 같은 곡선 위에 있었다는 그림이 보여요. 통제의 강도가 곧 권력의 약함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는 역설, 모든 후기, 독재 체제의 공통 패턴이라고 해요. 오해는 마시고요. 동독이 결국 무너졌다고 해서 북한이 곧 같은 길을 간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두 체제는 외부 환경도 핵 보유 여부도 동맹 구조도 다 다르니까요. 다만 통제 강화가 곧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는 점, 이걸 짚고 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일각의 해석 하나도 짚고 가야 합니다. 류현우 책을 두고 이게 북한 붕괴의 신호 아니냐는 시각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이 주장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2000년대에도 코로나 봉쇄 시기에도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그때마다 무너진다 했지만 정권은 매번 더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짜내며 버텼습니다. 곳간에 금이 갔다는 건 내일 정권이 무너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돈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이 더 잔인하게 갈려나간다는 뜻에 더 가깝다는 게 30년간의 패턴이 알려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할 건 붕괴 시점이 아니라 돈으로 굴러가는 정권의 진짜 작동 원리입니다. 독재는 무서워서 따르는 게 아니라 받는 게 있어서 따르는 겁니다. 이 한 문장 무서워서가 아니라 받는 게 있어서 가32국가 39호실이 존재하는 이유를 한 줄로 정리합니다. 받는 것의 출처가 그 두 금고이고 그 금고가 마르고 있다는 게 지금 평양의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는 사실 핵미사일이 아니에요. 핵은 모두가 알고 대비하니까요. 진짜 무서운 무기는 충성을 살 돈이고 그 돈의 비밀이고 그 비밀을 통째로 아는 사람의 입입니다. 류현우의 책은 그 입 중 하나가 한국 측 정보 자산으로 넘어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어요. 한 챕터가 공개됐다는 건 다음 챕터가 어딘가에서 또 준비되고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북한 뉴스를 보면서 뭔가 표면만 다루는 것 같다고 느끼셨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미사일 발사 영상만 반복해서 보여주는 보도로는 이 그림이 절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짚는 거예요. 자, 마지막 층으로 내려갑니다. 결과층. 이게 한반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실시간 신호 하나를 짚어볼게요. 국가전략 포털이 올해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대비 2026년 1분기, 그러니까 만 2년 사이에 북한 시장의 원달러 환율이 377.2% 상승했다고 합니다. 위안화 대비 환율은 329.7% 올랐고 쌀값은 251.5%가 뛰었어요. 북한의 시장 제도가 정착된 이래 세 번째 장기 폭등 사례라는 분석입니다. KBS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4년 6월 푸틴이 평양을 방문한 시점에는 일시적으로 1달러에 1만 9영원을 넘기도 했다고 합니다. 원인 분석은 통화 증발, 정책 모순, 외화, 수급 불균형 이렇게 정리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36국가 39호실이 통제하던 외화 시장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실시간 증거라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 의미하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200억 달러는 단순한 거래액이 아니에요. 그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 판치르 방공 차량 같은 장비를 제공한 것으로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어요. 즉 북한의 방공 전자전 역량이 직접 강화되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이 마주하는 그림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요.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한반도 정세가 단순히 대북 강경대,
대북 유화의 구도가 아니라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부 강경 세력이 북한 위협이라는 단어를 끌어다 군동원의 명분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하는 위협의 무게 중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었어요. 평양 모스크바 군사 협력 측으로요. 그러니까 12.3 당시 북한 위협 운운하던 분들의 프레임이 실제 안보 지형과는 두세 박자 어긋나 있었다는 게 지금 보이는 그림입니다. 단순한 강경책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다층적인 외교 정보 군사 대응이 필요한 국면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니 이제 그 시작점이었던 책 한 권으로 돌아가 볼게요. 처음에 제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평양 가장 깊은 곳의 비밀 하나가 서울의 책 한 권으로 풀려 나왔다. 이걸 단순한 폭로 사건으로 보고 끝내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보시면 그 책 한 권의 정체가 처음 들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폭로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김씨 일가 권력 구조의 동력 장치를 처음으로 외부 세계에 공개한 일종의 설계도였어요. 17년간 그 옆에서 산 사람이 정리한 도면이 한국 측 출판사의 손에 있다는 것.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미사일을 한 발 잃어버린 것보다 무거운 사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 뒤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화벌이 광산에서 폐를 잃은 광부의 호흡, 러시아 컨테이너에서 새벽까지 일하다 무너진 청춘의 시간, 해외 식당 무대 뒤에서 매출 과제에 시달리던 종업원의 미소, 이 모든 사람들의 시간이 모여서 한 가족의 사치품 목록이 됐고 그 목록이 이제 책으로 정리됐다는 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양치기 소년 얘기 핵심은 늑대가 정말 왔는지가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거짓말을 반복하면 마을 사람들은 결국 안 나옵니다. 김정은의 마을에서 지금 양치기가 보내는 신호 충성을 살 돈이 떨어졌다는 신호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건 마을 사람들이 듣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진짜 위험한 부분입니다. 자, 마무리 갈게요. 김정은의 비밀 금고가 흔들린다고 해서 동아시아의 안보가 자동으로 안정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국간이 마를수록 김정은은 더 위험한 거래에 손을 댑니다. 무기 수출은 시작일 뿐이에요. 다음 단계가 어디일지, 핵기술 우회 수출일지, 사이버 공격 강도 격상일지, 추가적인 군사 도발일지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국면입니다. 류현우의 책은 답을 준 게 아닙니다. 다음 질문을 더 무겁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게 진짜 핵심이고요.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김정은의 가장 무서운 무기가 더 이상 핵미사일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요. 한 사람의 입, 한 권의 책, 그리고 그 책이 어느 정부의 손에 있느냐, 이게 지금 한반도에서 가장 무겁게 움직이는 변수 중 하나입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류현우 책에서도 완전히 짚지 못한 또 하나의 미공개 영역 김정은의 호의와 보위 라인 안쪽에서 지금 어떤 신호가 나오고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회에서 뵙겠습니다.